부동산 경매 감정평가 실무 이렇게 이제 특강으로 잡혀서 제가 이제 제목을 이론부터 프로세스, 실전 특수물건 분석까지 했는데 뭐 시간적 제약과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최대한 많은 것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됐고요. 저는 현직 지금 감정평가사입니다.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평가사고 그리고 지금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경매 감정평가 실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모르는 내용도 일부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지금은 약간의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로드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교시에는 뭐 기초와 법리 이렇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경매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고 전문적으로 또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강의를 들으면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살짝이라도 저희와 감정평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교시의 프로세스, 5단계 절차, 현장 조사, 체크리스트, 뭐 감정평가 3방식이 뭐냐, 뭐 요 정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약간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이제 실전 사례다 이렇게 있는데요. 정말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잘 아시다시피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정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또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흔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아파트조차도 저는 평가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개별성이 강한 게 우리가 부동산, 토지, 건물, 뭐 아파트 이 모든 것들이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1교시에 기초와 법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는 경매 감정평가의 기본적인 것만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나머지 강의에 대해서는 경매를 강의하시는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의 정의와 사회적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키워드는 압류와 강제집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 환가라고 하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이건 누구나 아는 절차입니다. 그럼 왜 법원이 이거를 주관할까? 결국엔 공권력입니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소유자를 강제로 박탈하고 이전하는 강력한 공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이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감정평가의 역할이 뭐냐? 결국엔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우리가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7조에 보면 법원은 감정인에게 여기서 감정인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시가 감정도 있고 오류 뭐나 이런 건물에 대한 하자 감정 뭐 이런 것들도 평가사 외에도 다른 부분이 소송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여러 가지 분류의 감정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해야 된다. 요거는 감정평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감정인에는 종류가 여러 분들이 있고 그중에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건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점 1차 매각 기일의 입찰 시작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유찰 시 저감은 법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0에서 30%씩 저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살짝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의 감정가, 즉 최저 매각 가격이 10억이다. 이러면 20% 1회 유찰되면 그 법원에 따라서 20% 30%지만 20% 저감하면 10억짜리가 한 번 유찰되면 8억이 될 거고 또 두 번 유찰하면 6.4억이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한 번 유찰되면 8억 이상을 써서 최고가 입찰가를 쓴 분이 낙찰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서 1회 유찰이 8억이 됐지만 8억 이하를 쓰면 무효가 되는 거고요. 8억 이상, 뭐 10억, 11억도 쓸 수 있습니다. 2차에서. 그거에 따라서 최고가 입찰가가 결정돼서 그에 따라서 낙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역할로서 무익력 판단이다. 결국에 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경매를 취소하게 된다. 왜? 헛수고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중요성은 어떤 측면에서 올 수가 있느냐. 감정가가 너무 낮게 평가되면 선순위 채권자들만 돈을 가져가게 되고 후순위 채권자들은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이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도 너무 높게도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실제로 무잉여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법원이 통지한 사실에 대해서 잉여 가망이 없으면 경매는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는 집행권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판결문이라든지 지급명령이라든지 공정증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공신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판결이 취소되거나 채무가 없었던 것이 밝혀져도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신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지급명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집행권한의 하나입니다. 뭐 판결문에 의한 것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집행권한으로서 필요한 것이 강제경매다. 그럼 임의경매는 뭐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그래서 그 근거는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 담보가등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전저당권을 설정할 때 돈 안 갚으면 경매를 하겠다는 어떤 약속이 된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만 공신력은 없다, 부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자체가 원인 무효였다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했다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오른쪽에 보면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근저당권 설정계약 2010년 7월 2일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집원만이나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면 모든 등기부를 떼볼 수 있다는 거. 지금은 등기부등본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매의 대원칙, 소멸이냐 인수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맨 뒤에 우리가 이 강의를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로 앞쪽에 설정되어 있는 건 인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뒤쪽에 설정된 건 소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주의는 이제 깨끗한 권리로 뒷부분에 다 말소되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수주의는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권리로서 경매로서 보통 얘기하는 게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 분묘지권 있는데 이거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더라도 사실 실제적으로 인수되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이제 주로 얘기를 다시 한번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유치권은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았을 때 보통 돼 있고요. 우리가 시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에 가끔 보면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이런 표현이 써 있는 것들을 브랜카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그 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는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때 철거를 요구할 수도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방지할 수 있는 권리다. 분묘기지권은 말 그대로 묘지죠. 묘지인데 타인 토지에 해도 20년간 이제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들은 등기부 등본, 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현장 조사, 우리가 임장 활동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자담보 책임의 특례다. 그래서 반품은 우리가 절대 불가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일반 매매와 달리 경매는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580조에 보면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 누수, 균열, 파손 등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서와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는데 일종의 품질 보증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입찰 전에 꼼꼼히 보고 모든 것을 다 판단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 가서 이 감정평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판단한 다음에 또 현장 가서 뭐가 문제인지 또 다시 확인하고 그거를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평가 대상으로서 부동산과 종물, 우리가 부동산이면 토지 및 그 건물,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건물 이외에 보합물과 종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주물의 효용을 돕는 물건을 원칙적으로 평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에 보듯이 정원석이라든지 정원수라든지 담장, 대문 이런 것들이 부합물에 해당이 되고요. 농가의 창고나 헛간 뭐 이런 것들은 종물에 해당합니다. 종물에 해당하면서 또 이제 제시의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상 우리가 이제 포함된 것들 외의 물건들을 제시의 물건이다 해서 별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채무자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에 토지 및 건물 평가액의 포함함이라고도 기재하기도 하고 실제로 별도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잡목이다, 나무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 및 건물, 토지에 부합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에 포함하여 평가했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평가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근데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목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기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봐야 되는 경우, 별도의 소유권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에서는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등록되는 동산, 뭐 자동차라든지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일정 톤수 이상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는 감정평가를 할 때도 연식을 보고요. 주행거리를 보고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합니다.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은 뒤에서 감정평가 3방식에 주로 3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뭐 덤프 트럭이 될 수도 있고요. 굴삭기 등 이런 걸 가동시간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 본다. 그리고 선박, 항공기, 국적 증서라든지 운항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그래서 저도 자동차 경매를 몇 번 이상 한 5-6번 정도 평가를 해본 것 같은데요. 그 보관 장소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장기 주차로 인해서 이게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운행을 해봅니다. 앞으로 뒤로라도 멀리는 안 가지만 이게 실제로 자동차 운행이 있는지 또 자동차가 키가 있는지 자동차가 없다고 하면 제작을 해서 또 그거를 시동을 걸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경매로 만약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게 침수차인지 아닌지 기타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자동차는 연식, 주행거리, 뭐 사고 유무가 핵심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유무는 카이스토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도 확인하고 감정평가사들도 그걸 확인하고 이 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행거리는 당연히 그 앞쪽에 운전석 앞에 이렇게 있고요. 연식은 이제 차대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카이스토리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괄 매각이다, 분할 매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당동 건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101호하고 501호에 이렇게 평가가 의뢰가 한꺼번에 2개 다세대 주택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각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겁니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근데 101호에는 이제 바깥쪽으로 보일러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501호라고 했나요? 501호, 401호는 별도의 보일러실이 안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 101호하고 저희는 원래 기술상 그 토지 101호와 401호를 동시에 이렇게 쓴 다음에 앞에 명세표에는요. 명세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쓰고 제시금을 썼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된다고 따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101호하고 401호를 별도로 매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채무자가 같기 때문에 일괄로 매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매각은 여러 필지의 땅이나 공장의 토지 기계를 묶어서 파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가치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로 덩어리로 파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괄 매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할 매각은 아까 401호, 101호 나눌 수 있잖아요. 덩어리가 이런 경우 보통은 이제 덩어리가 너무 커서 안 팔릴 때 쪼개서 파는 건데 이렇게 나누어서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매각의 위험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팔게 되면 토지 낙찰자와 건물 낙찰자가 달라서
법정지상권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법정지상권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민법, 사법에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만 낙찰받아서 건물 소유자한테 그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료 상당하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 토지만 낙찰받는 업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괄 매각, 분할 매각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경매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평가와 관련된 것들 중에 선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